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이걸 두고 한쪽에서는 영웅적인 순교라고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게 무슨 순교냐, 그냥 폭력적인 외세 침략의 일부였다. 이렇게 기억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1866년 평양 대동강변에서 사망한 웨일스 출신 선교사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의 이야기인데요. 저희는 지금 이 이야기를 둘러싼 여러 자료들, 그러니까 19세기 조선의 공식 기록인 고종실록부터 시작해서 그를 파송했던 런던 선교회의 내부 보고서, 그리고 후대 역사학자들의 정말 상반된 분석까지 모두 펼쳐놓고 있습니다. 이번 탐구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 복잡한 인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죽음으로 이 땅에 신앙의 씨앗을 뿌린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일까요? 아니면 당시 조선 정부가 명백한 불법 침략자로 봤던 그 배에 그냥 동생했던 인물일까요? 자, 이제부터 이 팽팽한 긴장감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선 이 이야기의 중심인물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이 사람부터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자료들을 보니까 굉장히 젊고 열정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동시에 어딘가 좀 위태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인물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그는 런던 선교회 LMS 소속으로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의 삶에 정말 큰 비극이 닥쳐요.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거죠. 아, 시작부터요. 네, 이 충격으로 그는 거의 모든 걸 놓아버리다시피 했고 상관하고 심각한 갈등을 겪다가 결국 선교회를 사임하기까지 합니다. 아, 사임까지요? 네, 이런 어떤 개인적인 고난, 이 상실감이 그의 이후 행보, 특히 위험을 향해 그냥 돌진하는 듯한 모습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그의 선택에 아주 깊숙이 관여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던데, 우리는 흔히 그를 스코틀랜드 장로교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웨일스 회중교회 목사였더라고요. 네, 그건 후대의 마포사명 같은 초기 선교사들이 그를 스코틀랜드 장로교인이라고 언급하면서 좀 굳어진 오해입니다. 이런 작은 오류들이 쌓여서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죠. 그렇네요. 더 중요한 건 그의 조선행이 소속된 런던 선교회의 공식적인 지시에 따른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알렉산더 윌리엄슨이라는 인물의 권유로 뭐랄까 개인적으로 시작한 일이었어요. 아, 그래서 1865년에 있었던 그의 첫 번째 조선 방문이 약간 비밀 작전처럼 진행됐던 거군요. 사실 이 첫 방문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는 황해도 연안에 몰래 들어와서 2달 반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한국어를 배우고 한문 성경을 나눠주는 굉장히 대담한 활동을 했죠. 와, 이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은 런던 선교회는 공식 소식지를 통해서 그의 귀환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그의 행동을 상당한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한 모험이라고 표현했어요. 좀 우려 섞인 표현이네요. 그렇죠. 열정은 인정하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했던 기색이 역력합니다. 선조의 입장에서는 그가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조선에 한번 다녀왔으니까 다음엔 좀 신중하게 바랐을 텐데요. 하지만 자료를 보면 그의 다음 행보는 뭐랄까 훨씬 더 과감했고 결국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1866년 미국의 무장상선 제너럴 셔머너에 오르면서 말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제너럴 샤머노는 통상을 목적으로 왔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대포와 소총으로 중무장한 배였어요. 네, 무장상선이었죠. 당시 기록들을 보면 조선 관리들이 대동강 하구에서부터 국법을 들어서 돌아가라고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하지만 배는 이 모든 경고를 그냥 무시하고 수도인 한양도 아니고 평양을 향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죠. 이건 처음부터 평화적인 목적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특히 그 고종실록 기록을 보면 분위기가 순식간에 험악해져요. 이건 단순한 대치가 아니었어요. 네, 셔머노 선원들이 조선의 중군, 그러니까 군 지휘관이었던 이현익을 아예 납치해서 배에 감금해버립니다. 맞습니다. 협상을 하러 온 관리를 인질로 잡은 겁니다. 명백한 적대행위죠. 그렇죠. 상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들은 강변에 모여든 민간인들을 향해 총과 포를 발사합니다. 잠깐만요. 민간인을 향해서요?
발포를 했다고요? 네, 이건 통상 요구 수준을 완전히 넘어선 말 그대로 그냥 군사도발이었네요. 맞습니다. 실록에는 사망자 7명, 부상자 5명이라고 피해 규모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지나가던 상선을 약탈하기까지 했다고 나오고요. 와. 그렇습니다. 조선 조정 입장에서 이 사건은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명백한 침략행위였습니다. 네. 당시 평안감사였던 박규수가 조정에 올린 보고를 보면 저들이 갈수록 포악해져 우리의 국민을 살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고종은 격침을 윤허하죠. 네. 실록에는 고종이 그들을 서양의 추악한 무리, 즉 서양 추류라 칭하면서 스스로 천벌을 받았다. 자취천주라고 말한 기록이 나옵니다. 아, 당시 조선이 이 사건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네, 그렇죠. 결국 조선 국민들의 화공으로 불이 붙은 배에서 선원들이 탈출하기 시작하고 토마스를 포함한 전원이 강기슭에서 격분한 군중에게 살해당하면서 사건은 끝이 납니다. 그의 나이 겨우 27이었죠. 네, 고종실록에 기록된 그의 마지막 순간 묘사가 참 건조하면서도 끔찍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토마스와 조능봉이 뱃머리를 뛰쳐나와 목숨을 살려달라고 청하므로 즉시 사로잡아 강기슭으로 끌고 나오자 국민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때려 죽였다. 와, 당시 사람들의 분노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짐작이 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아니, 이렇게 폭력적인 침략 행위의 일부로 조선의 공식 기록에 침략자로 규정된 인물이 어떻게 세월이 흘러서 최초의 순교자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게 된 걸까요? 이 전환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을 둘러싼 가장 치열한 논쟁의 핵심입니다. 자료들은 이 순교자 서사가 사건 직후가 아니라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줘요. 아, 바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네, 이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힘을 얻기 시작한 건 사건 발생 후 약 60년이 지난 1920년대 조선 예수교 장로회를 중심으로 해서입니다. 아, 1920년대 회시간이 흘렀네요. 네, 1926년에 순교 60주년 기념식이 대대적으로 열리고 1928년에는 토마스 목사전이라는 책도 출간되고요. 급기야 1932년에는 평양에 토마스 기념교회까지 세워지죠. 맞습니다. 마포 3열 그러니까 세뮤얼 모펫 같은 당시 영향력 있던 선교사들이 이 서사를 아주 적극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그 서사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 있잖아요. 불타는 배 위에서 토마스가 강변의 군중을 향해 성경을 던지며 최후를 맞이했다는 이야기. 네네,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시기에 널리 퍼지기 시작합니다. 1920년 기념식에서 한 목회자가 당시 사건을 목격했다는 노인에게 들은 이야기라면서 아주 실감나게 이 장면을 설교했다고 해요. 이런 구전들이 기록으로 남으면서 토마스는 저항할 수 없는 순교 신화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아, 당시 막 성장하던 조선교회 입장에서 순교의 피로 세워졌다는 이런 강력한 기원 신화가 필요했던 배경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당시 교회의 정체성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이야기였군요. 하지만 자료들을 교차해서 살펴보면 이 영웅적인 서사와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과연 토마스를 제너럴 셔먼 호의 그 폭력적인 행위와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걸까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고종실록은 토마스를 단순한 통역관이나 승격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예, 오히려 그를 문직 사품 관리라고 지칭하면서 권총과 칼을 차고 위협적으로 행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총과 칼을요? 선교사가요? 네, 조산 관리가 통상은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하니까 토마스가 직접 나서서 당신들 나라는 왜 천주교인들을 박해하는가 이렇게 따지면서 자신들의 종교를 설파하려 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와, 이거는 그가 배 불법적인 행동에 아주 깊이 그리고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걸 시사하는 대목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측 기록은 그를 당신 통역관이 아니라 사실상 공범, 내지는 주동자 중 한 명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심지어 그를 파송했던 런던 선교회조차 당시에는 그를 순교자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 이게 정말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를 가장 잘 이해했어야 할 소속단체의 평가는 놀라울 정도로 냉정합니다. 사돈 이듬해인 1867년에 나온 공식 보고서를 보면 그의 두 번째 조선행을 어떠한 선한 것도 이룰 수 없는 것으로 가려한 현명하지 못한 고집, 즉 unwise obstinacy라고 평가해요. 현명하지 못한 고집이요? 네. 그러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순교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 오히려 친구들의 간절한 충고를 무시하고 미국 배에 오르기를 고집했다고 명시하면서 그의 독단적인 행동을 비판하고 있죠. 결국 이게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되는군요. 자료에 언급된 박용규 교수 같은 학자는 배의 행위 같은 세속적인 관점에만 초점을 맞추면 토마스의 순수한 선교적 동기나 신의 섭리를 놓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네. 토마스가 죽기 직전에 보낸 편지에 나는 수많은 성경을 가지고 갑니다. 이 성경의 교훈을 전하기 위해 미지의 나라로 떠납니다. 라고 쓴 걸 보면 그의 개인적인 동기는 분명 선교에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옥성득 교수 같은 학자들은 바로 그 순교 서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비판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맞습니다. 역사적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1915년 이전 기록에서는 토마스의 죽음을 순교라고 칭한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가 1920년대에 들어서야 폭발적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죠. 아, 즉, 후대의 필요에 의해서 서사가 재구성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겁니다. 게다가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라는 칭호, 이거 자체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도 참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 부분도 토마스 신화에 가려진 중요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토마스보다 34년이나 앞선 1832년에 독일 출신 선교사 칼 귀칠라프가 이미 조선의 충청도 고대도에 방문해서 한문 성경을 전하고 주기도문을 한국어 발음으로 기록까지 남겼습니다. 아, 34년이나 더 빨리요? 네, 따라서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라는 타이틀은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라는 징호는 명백히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결국 이 자료들을 깊이 파고든 우리는 하나의 정답이 아닌 정말 여러 관점의 충돌과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폭력적인 외세의 침입을 기록한 굿바의 공식 문서가 있고 또 영웅적인 순교 신화를 필요로 했던 신앙 공동체의 서사가 있고 그리고 그의 무모함을 안타까워했던 파송기관의 냉정한 보고서까지 정말 한 인물을 둘러싼 여러 겹의 역사가 있네요. 네, 이게 바로 역사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그 사건이 후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해석되며 또 공동체의 정체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가의 문제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토마스의 죽음이 실제로는 어떤 성격이었는지와는 별개로 그의 이야기는 한국 개신교의 중요한 기원서사로 자리 잡으면서 희생과 신앙의 씨앗을 상징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볼 질문을 하나 남겨보려고 합니다. 이건 자료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질문은 아닌데요. 하나의 사건을 둘러싼 이렇게 복잡하고 어쩌면 좀 불편한 진실들을 모두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 만들어낸 상징에 대한 이해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 인물이 순교, 신앙 혹은 제국주의의 상징이 될 때 우리는 기억의 선명함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실들을 외면하고 또 어떤 이야기들을 선택적으로 증폭시키게 되는 걸까요?